네, 안녕하세요. IFRS 중급회계 강의를 진행하게 된 장민 회계사입니다. 책을 보시면 이제 우리 IFRS 중급회계 입문책, 우리 신영걸 교수 책인데, 이 책이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입문이라고 써 있지만 이제 회계에서 이제 회계원리보단 난이도는 높고, 이제 중급회계, 이제 일반적인 중급회계보다 난이도가 조금 낮은 이제 일반적인 중급회계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책 자체가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우리 기준서가 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내용 자체가 좀 바뀐 게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갈 거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이 회계적인 부분하고 이제 여기 세무적인 부분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조금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회계만 알려고 이제 하는 건 아니고, 회계랑 이제 세법이랑 관계도 이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책은 좀 얇아 보이지만 내용이 뭐 굉장히 많아서 이제 뭐 차시, 우리 30차시로 구성된 이 내용을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테니까 이제 보시면서 이제 책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차부터 잠깐 보도록 하면, 일단 거기 보시면 차례 부분 이제 챕터 1부터 한번 보세요. 이 자체 이제 우리 중급회계, 이제 회계원리에서 기본적인 회계의 순환 과정을 다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회계적인 내용은 알 텐데, 회계적인 기본적인 내용 말고 우리가 좀 우리 IFRS에서 다루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먼저 할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설명들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 좀 쉬운 이제 내용 위주로 이제 우리 공부를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무사나 뭐 다른 것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회계를 처음 공부하실 때 좀 부담스러우니까 요 내용을 들으시면 이런 게 이제 중급회계 기본적인 거구나. 그래서 요거 공부하시고 이제 한 단계 높은 중급회계나 이런 분들 책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다 가실 거다. 내용 자체는 일반적인 이게 IFRS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하고 좀 달라요 또.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공부하던 방식하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셔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설명을 할 때 이제 책의 위주로 같이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 책이 뭐 서술형으로도 많이 써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내용을 한번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중간중간에 계산하는 거,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이제 뭐 칠판에서 이제 판서를 할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재무보고와 이제 국제회계기준이라고 챕터 1로 나와 있죠.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을 일단 보도록 할 건데, 이제 재무회계가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 이제 발전 과정, 뭐 예를 들어서 재무보고, 재무제표라고 해서 이제 우리 처음에 기본적인 재무제표 관련돼서 어떻게 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뭐 회계 기준이 왜 필요하고, 그럼 회계 기준이 필요한데 그럼 회계 감사가 이제 왜 필요한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역사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첫 시간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회계 기준이 제정됐고 지금 어떤 회계 기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이제 우리 회계를 배우기 전에 나오는 이제 개념체계라고 해서, 이 개념체계를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회계 기준서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서를 나중에 확인하실 때 개념체계와 같이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뭐 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그냥 가볍게 이제 여러분들 개념체계가 어떤 게 있고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재무제표 요소까지 해서 그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보도록 할 건데, 하여튼 그 내용이 이제 공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의 재무회계 이제 기본 개념체계 안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현재가치라는 측정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가치 측정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사채나 이런 우리 금융부채에서 적용되는 현재가치 우리가 할인해서 삼각하는 이제 개념까지 들어가니까 이때 앞에서 좀 배우고 이제 이 방식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챕터 3은 재무제표 표시라고 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우리 재무제표를 뭐 유동 비유동 구분하거나 아니면 유동화 배열법에 따른 이제 배열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 뭐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 요소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그 내용까지 확인을 해볼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4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IFRS 적용되는 내용이 4장 유형자산, 뭐 투자부동산,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뭐 생물자산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기업회계 기준을 공부하시다 보면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이나 뭐 생물자산, 뭐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뭐 생물자산 같은 경우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 따로 이제 우리 표시하도록 돼 있으니까 IFRS에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볍게 이제 보도록 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무형자산하고 탐사평가자산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실제로 뭐 적용되는 거 볼 일은 많이 없겠는데, 뭐 탐사 평가 자산 이런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지, 어떤 내용이 이런 자산으로 구성을 할 건지 그 내용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7장 보시면 재고 자산, 뭐 금융 자산 게 나와 있죠. 뭐 재고 자산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뭐 회계를 이제 배우신 분들은 한번 배우신 분들은 이제 재고 자산 부분은 비슷한데, 이 챕터 8에 금융자산이 있죠. 금융자산이 좀 용어가 좀 바뀌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어가 뭐 바뀌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내용 자체를 보시면 과거에 뭐 단기 우리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단기 매매 금융자산, 매동하는 금융자산, 만기 보유 금융자산 뭐 이렇게 표현되는 이제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 세법에서. 그래서 그런 용어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IFRS에서 어떻게 기준서에 적용이 되는지 그 내용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융부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이 이제 우리가 금융자산만과 마찬가지로 좀 내용이 좀 바뀌기도 하고, 내용이 이제 좀 하여튼 뭐 과거랑 이제 비슷한 규정으로 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변동이 됐다. 이게 보시고, 이제 충당부채, 유발부채 이건 뭐 똑같아요. 그럼 자본하고 지분상품 뭐 비슷하고, 챕터 12 여러분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게 기준서가 이제 바뀌어서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좀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이 부분은 좀 어려워요. 이거 어렵고, 이 이유 12 챕터부터 13, 14, 뭐 15 이 이유는 일단 회계를 아주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이제 심도 있게 나중에 한번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중급 회계 부분은 이 부분 뒷부분은 아예 어려워요. 이 부분은 아예 어려워서 보통 뭐 세무사나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통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보통 책을 이제 분권했을 때 학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학원에 있는 부분은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예 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공부하시면 이제 되게 난감한 이제 내용이 많이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뒷부분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내용만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기본만 잡아 놓으시고, 이제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배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나가서 마지막에 18장에 우리 현금흐름표까지 완성을 해서 요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요 내용 자체에 지금 챕터가 지금 18챕터가 있는데, 차시는 30차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30차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내용 뭐 중간중간에 이제 한 챕터를 두 개로 이제 나눠서 강의도 하고 할 테니까 이게 내용이 많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첫 번째 재무보고하고 국제회계기준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먼저 일단 그 첫 번째 1번 보시면 재무회계 발전과정이라고 재무보고하고 국제회계기준이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중세부터 이제 미국의 대공황까지 이전까지 재무회계 발전 과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국의 경제 대공황 이후부터 60년대까지, 그 다음에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뭐 재무보고에 대한 내용이, 발전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간단히 한번 우리 책하고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세부터 미국의 대공황까지 이전에는 거기 나온 내용처럼, 일단 처음에는 단순 기록을 하다가 거기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 기록을 뭐 중세 뭐 파치올리라고 뭐 써 있죠. 그래서 뭐 1400년도에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온 것처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록 절차를 뭐 체계한 사람이 이제 파치올리라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때부터 이제 회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됐고, 그 복식부기 시스템 자체가 이제 중요한 계기가 돼서 이제 1602년이라고 해서 그때 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그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투자자가 이제 유한 책임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 유한 책임과 출자 지분의 양도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과거에는 그냥 자기가 뭐 지출하거나 들어온 돈에 대해서 기록을 이제 복식부기에 기록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그 회사에 무한 책임을 지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난 투자한 돈만 이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유한 책임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요 투자한 돈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출자 지분이죠. 그걸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양도할 수 있는 개념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려면 이제 그 회사를 정확히 알아야지 양도할 때 얼마를 주고 팔 건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얼마를 투자하고 그다음에 유한 책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지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한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회사 그 출자한 투자자들이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이제 그걸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투자한 자가 어떻게 하죠? 전문 경영인을 모아갖고 그 초빙해서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 수익만 얻겠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또 뭐가 나왔냐? 투자자들이 뭐 실제로 이제 경영자가 유임해서 했기 때문에 그 경영자가 제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 회사를 봐야겠다. 내용을 봐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회사와 관련된 정보가 이제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과거에 자기가 이제 운영을 했으면 자기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 그 소유하고 이제 경영이 분리된 요 상태부터는 우리가 그 투자자가 이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도 하고 이제 나중에 현재 투자자나 잠재적 투자자가 우리 지분을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필요해서 그 회사를 투자할 건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회계 정보를 점점 중요성 있게 필요를 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800년도 됐을 때는 이제 우리 영국에서 이제 회계가 발전했는데 점점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은 금액이 출자가 되죠. 이제 그러면서 투자자나 잠재적 투자자들이 회계 정보가 더 이제 중요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사례들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20세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뭐 영국으로 넘어갔다가 영국에서 산업혁명 끝나고 나서 이제 20세기에는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제 뭐가 발전했냐면 그 주식회사 형태의 이제 기업들이 그 전까지는 뭐 유한회사나 이제 뭐 합자 한명회사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주식회사들이 이제 설립이 되면서 거기 보시면 뉴욕증권거래위원회가 발족이 됐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 그 뉴욕증권거래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뉴욕증권거래소가 이제 거기 보시면 정식적으로 출범했다. 그럼 한마디로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거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출자 지분 양도를 이제 실제 대중화시켜서 이제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되려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 회사를 평가하려면 이제 그 회계 기준을 잡아놓고 이제 일정한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회계 기준 자체가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회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 그 회사 기준 그 우리 기록하는 금액을 이제 낙관적으로 너무 좋게 평가한 거예요. 좋게 평가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 대공황 이전이라고 써 있죠. 대공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너무 회사 가치를 너무 부풀려서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그 보고를 한 그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낙관적으로 성과를 부풀린 회계 정보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대공황이 온 거고 이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대공황이 와서 이제 60년대까지 뭐가 일어났냐?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보수적으로 회계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거기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발족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회계 기준을 제정해야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SEC가 이제 회계 기준을 제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거기 보시면 미국 공인 회계사회라고 해서 AICPA 거기로 이제 우리 재정 권한을 또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했고 그 중간에 보시면 그 미국 공인회계사회가 이제 회계 기준을 제정하다가 APB라는 이제 59년에 그 APB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거기 또 73년부터는 FASB라고 해서 거기 회계 기준 제정을 그 FASB에서 지금 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느 그 제정하는 기관 자체가 점점 이제 이관이 되면서 이게 이제 민간 집단으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정부에서 이제 제정을 하다가 이제 민간 집단으로 이제 우리가 제정을 이제 점점 이제 더 한번 체계적이고 더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이제 제정을 하라고 해서 이제 이전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온 거는 옛날에는 역사적 원가 기준으로 작성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공황 이유는 일단 그거를 공정가치 개념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는 약간 이제 너무 과다하게 부풀릴 수 있으니까 역사적 원가 개념이 이제 발전을 했다. 그래서 모든 회계는 보통 원칙적으로 역사적 원가로 이제 우리 그 기록이 돼야 되고. 거기 보시면 실현 가능한 수익만 재무제표에 인식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미래로 이연됐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는 수익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비용을 이제 우리가 계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대공황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뭐 진실된 이익 측정이라고 해서 손익계산서가 이제 발전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원래 이제
처음에 진실된 이익에 측정하고자 하는 손익계산서 부분이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그 회계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이 진실된 이익을 계산을 해서 그 밑에 보시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뭐 하여튼 회계 자체가 정확하게 이 회사의 이제 내용을 진실된 이제 이익을 정확히 찾아가고 이거를 우리 투자자들한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제 요거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회계 기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요 회계 기준을 제정을 할 건데, 중간에 보시면 우리 회계 기준 제정하기 위해서 일단 논리가 필요해서 거기 보시면 6개 재무회계 개념 보고서를 또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념 체계랑 비슷한 건데 요 개념 보고서를 이제 제정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회계 기준을 만들겠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국제회계 기준위원회라고 해서 IASC라고 해서 그 설립돼서 국제회계 기준을 여기서 이제 제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IFRS는 여기서 나온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IFRS를 제정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내용들이 밑에 쭉 나와 있다.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왔냐, 원래 손익계산서 중심으로 나오는 이제 우리 회계 정보를 거기 보시면 자산부채 변동 측정함으로써 손익계산서에서 재무상태표로 회계 중심을 바꿔놓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개념이 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무상태표 위주의 또 회계를 또 구성하게 됐다. 그다음에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또 뭐가 중요하냐? 역사적 원가도 중요하지만 이제 너무 우리 그 회계 이익이나 이런 부분 부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뭐도 중요하냐면 그걸 기초로 한 공정가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은 이런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서도 이제 충실하게 이제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회계에 대한 발전 과정으로 되어 있는 거고, 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재무보고와 우리 재무제표라고 써 있죠. 일단 거기 보시면 회계 정보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 내부 이용자하고 외부 이용자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내부 이용자라는 건 보통 경영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외부 이용자는 보통 투자자, 뭐 거기 나온 것처럼 뭐 그 잠재적 투자자 아니면 대여자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내부 이용자랑 외부 이용자가 그 회계 정보를 이용할 거다. 그러면 회계 정보를 이용하려면 이제 일단 그 회계 정보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원칙에 맞는 일단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부자랑 외부자 관리 그 내용이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 그 관리회계하고 재무회계라는 개념이 도입돼요. 그래서 일단 거기 오른쪽 7페이지 보시면 그 내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 정보를 산출하는 시스템 자체를 이제 관리회계라고 하고, 거기 보시면 외부 이용자를 이제 위한 회계 정보를 우리가 산출하는 시스템을 또 재무회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회계는 뭐 내부 회계, 그 내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고, 이제 재무회계는 외부 이용자를 이제 그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회계라고 해서, 얘네들은 그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내용하고 그다음 작성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회계 정보의 작성자와 이용자가 동일하거나 회계 정보 이용자가 작성자에게 영향을 행사해서 자기는 원하는 정보를 마음대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보의 내용이 뭐 형식과 내용이 자유롭고, 그다음에 회계 정보 작성 시 준구해야 할 회계 기준도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관리회계는 회계 기준이 뭐 구체적인 회계 기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재무회계라고 해서 그게 이제 다른 회계 정보 이용자하고 이제 작성자가 다른 이제 그 재무회계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마음대로 이제 받아볼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이 회계 정보 작성할 때 엄격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작성해야 될 회계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무회계 정보 역할이라고 해서 지금 얘기한 거, 지금 관리회계는 여기서 이제 표현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재무회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우는 건데, 그 중에서 뭐 진실된 이익을 측정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 얘기 나왔고, 외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이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회계가 도입이 된 거다라고 나와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용어만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일단 외부 이용자가 이 정보를 필요할 때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경영자가 아는 내용하고 외부 이용자가 그 경영자가 표시해주는 이제 정보를 외부 이용자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이제 그 내용에서 이제 상충이 발생해요. 한마디로 정보 비대칭, 정보 불균형이 발생해서 이제 경영자는 이제 내용을 속이려고 꼭 속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경영자는 그걸 다 표현해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외부 이용자들은 그 내용을 완전히 믿고 이제 그걸 투자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믿었다는 게 이제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어서 거기 나온 것처럼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라는 뭐 사회적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뭐 역선택, 도덕적 해이 사례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 용어는 뭐 중요한 용어죠. 그래서 일단 역선택 같은 경우는 그 중고차를 이제 우리 시장으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례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구입할 때 이 중고차 파는 사람하고 중고차를 사는 사람에 대해 정보가 다르다는 거죠. 중고차를 사는 사람은 중고차 시장이 형성이 잘 돼서 이제 정보가 정확해야지만 좋은 중고차를 살 수 있고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좋은 차와 나쁜 차가 있으면 좋은 차는 어떻게 가격이 비싸고 나쁜 차는 가격이 싸요. 근데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이제 좋은 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중고차 시장에 나오진 않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나쁜 차들만 이제 중고차 시장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게 이제 역선택이라고 나온 거고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도덕적 해이 그 위에 보시면 이 역선택 문제를 이제 회계에서도 적용을 하면서 이제 이거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이제 밝히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이용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정확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회계 정보 투명성이 높아야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 같은 경우도 이 경영자와 이제 우리가 투자자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해서 경영자 같은 경우는 이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실도 크게 하고 이제 한마디로 월급도 더 많이 갖고 싶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도덕적 해이라는 이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회계 시스템에 의해서 산출한 이익에 대해서 뭐 보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럼 회계 기준 필요성은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 이런 정보 불균형으로부터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회계의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고 그 정보가 그 정보 이용자의 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계 기준이 제정이 돼서 그거에 맞춘 우리가 회계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회계 기준의 필요성이 이제 나온 거고 그 재무 정보 재무회계 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라는 건 이제 회계 정보는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우리가 배운 재무제표고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제 우리가 준거해야 될 지침으로서 회계 기준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뭐 옛날에는 이제 일반 회계 기준이 있었는데 제가 국가마다 다른 회계 기준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제 2011년도부터 뭐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됐다. 왜? 이제 실제 글로벌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이제 그 기업들이 외국에서도 거래를 많이 하고 외국과 이제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제 다른 기업에 대한 회계 정보 비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그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 KIFRS가 이제 우리가 적용을 의무화시켰어요. 상장 기업부터.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도입하도록 이제 선택한 회사들은 이제 도입이 된 거고 이제 그 대신 이제 상장 기업이 아닌 회사들은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또 더 작은 회사들은 중소기업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회계 기준이 지금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회계 감사의 필요성은 그렇게 회계 기준을 통해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실제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검증하는 단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 감사가 그 내용을 이제 검증하도록 이제 저희들처럼 회계사들이 이제 감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회계 감사의 역할이라고 해서 재무제표가 있고 내부 이용자 외부 이용자가 있어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외부 이용자인 이제 이 사람들이 제공할 때 그 제공하기 전에 회계 감사를 받아라. 회계 감사를 받으면 거기 보시면 적정 의견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적정 의견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적정 의견이라는 게 이 내용이 재무제표가 정확하다 아니면 올바르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중요한 관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요거 뭐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로 인한 영향이 이제 실제로 의사결정에 바뀔 정도로 이 적정 의견이 나왔을 때는 요걸 봤을 때 뭐 요걸 안 봤을 때랑 뭐 다르게 이제 하여튼 그 우리 그 이게 잘못된 게 아닌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되더라도 오류가 있더라도 그 의사결정이 바뀔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올바르다 정확하다 이런 표현은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 한반대로 이제 그 의견이 이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우리가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울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갭이라고 부르죠. 갭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이 이제 나와 있고, 거기 내용 책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됐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국가 간의 이제 회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둘의 이제 그 회계를 비교할 수 없어서 이제 이런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됐고, 거의 국제 회계 기준 이제 구조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뭐 한번 나중에 영어로 막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그 중에서 우리가 국제 회계 기준을 한국어로 번역한 거는 거기 보시면 이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KIFRS 그게 나와 있고, 걔네들이 지금 이제 그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밑에 있는 박스로 있는 IAS, 그다음에 SIC, 인터프리테이션, 그래서 그 부분은 IFRS 하고 이제 그 국제 재무보고 그 해석위원회 해석서라고 해서 마지막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회계 기준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뭐 중요하진 않고 하여튼 뭐 국제 회계 기준 도입이 돼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국제 회계 기준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자체가 일단 회계 기준을 정확하게 규정을 제정하는 게 원래 이제 정확히 제정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모든 이제 상황을 맞게 제정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규정을.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원칙을 일단 정해놓고 그 원칙에 맞게 뭐 선택을 해서 이제 회계 기준을 작성을 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 재무제표라고 해서 우리가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얘네들이 이제 그 보시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연결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이제 회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지배기업하고 이제 그 종속기업 같은 경우 이제 연결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기업처럼 이제 작성해서 보고하는 게 원칙적인 재무제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화 되어 있다. 그다음에 보통 거기 밑에 또 내용이 그 공정가치 측정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고 있어서, 원래는 역사적 원가로 이제 작성을 하는데, 하여튼 공정가치가 뭐 장단점이 있어서 걔네들 공정가치 내용이 많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회계 기준의 제정 및 개정이라고 써 있는데, 그 내용 나중에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회계 기준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그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적용 기업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예를 들어서 세무적으로 나중에 조정을 하실 때 법인 같은 경우 이런 조정을 할 때 얘네들 조정된 내용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다르고, 그 대신 이제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제 내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더라도 이제 법인세법 규정하고 차이를 조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적용돼서 나중에 이제 법인 입장에서 조정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준이 있을 거고, 마지막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뭐 체계랑 그 내용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단 도입에 따른 변화는 이제 우리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고 써 있고,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표 3번에 재무제표 등 공시 기한의 비교라고 해서, 일단 상장법인과 이제 우리 그 국제 회계 기준은 우리 그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 그 IFRS는 누가 적용되냐, 뭐 주권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상장 예정법인, 거기 보시면 비상장 금융회사, 일부 공기업 등이 이제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고, 그 아닌 기업도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기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이 아니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도입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 공시기한도 이제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개별 재무제표라고 해서 이제 그 우리 일반적인 재무제표 연결 기준이 다르게 이제 공시를 했었는데, 이제 주재무제표가 이제 거기 있는 것처럼 연결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도입 이후에는 이제 개별하고 연결 재무제표 자체가 뭐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내 우리가 작성을 하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고서 자체도 감사 보고서도 총 1주 전에 같이, 원래는 3월 4월 이렇게 한 달 걸쳐서 옛날에는 이제 그 이전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뭐 내용 자체가 뭐 체계적 뭐 개념 체계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뭐 나중에 뭐 요거 내용 자체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끝나고 다음 시간엔 챕터 2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